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내셨죠? 우리가 있는 시즌2에서 제가 있는 이 동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시즌3에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환단고기 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죠? 짧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본문은 200쪽에서 205쪽까지, 그리고 해제 부분 같은 경우는 120쪽이죠. 자, 122쪽부터 145쪽까지인데 아마 해제는 못 읽으셨더라도 단군세기 서문 같은 경우는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문은 다 한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한자를 같이 해석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한자를 완벽하게 그 의미까지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빛나는 대한의 역사 정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단군세기 서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역사를 찾는다,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흔히 첫 시간에 역사를 배울 때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죠. 아마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 자체만을 역사라고 한다. 반면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된 거죠. 그래서 주관적 의미의 역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러한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다 서양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랑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E.H. 카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는 것을 통해서 주관적 의미의 역사로 얘기를 많이 해줘. 그럼 우리 조상들은 역사를 어떻게 살펴봤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 남의 시각으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가 계시죠? 민족주의 역사학을 개척하셨던, 자, 오늘은 같이 소통을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도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시죠? 단체 신채호 선생님. 그렇죠. 단체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선상고사라는 책에서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여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니라. 그래서 아와 비아, 아는 주체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죠. 비아는 객체로서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크게 봤을 때는 우리 민족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아는 우리 민족과 싸워왔던 혹은 대응해왔던 모든 이민족들이라고 봐도 무방을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투쟁의 기록이고, 근데 무슨 기록이에요? 힘적 활동의 기록이다. 뭐를 강조하신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국가의 모습도 있지만 그것을 가능케 했던 역사 정신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여러분들은 역사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모니터에 보니까 자, 혹시 주희 학생 가능한가요? 우리 주희 학생은 역사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역사는 미래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시험을 보시고 오늘 또 처음 참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있는 같은 조라서 이렇게 불현듯 질문을 좀 한번 드려봤어요. 그죠? 역사는 미래다. 참 좋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역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역사란 나를 찾는 과정,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TVN에서 예전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서 우리 허태균 선생님께서 이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 사회가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가 않냐? 온 국민이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직접 손에 잡히지 않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가 근대에 아주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가 거의 손실된 것, 손상된 것 같아요.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종교 비율이에요. 보면 한 종교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안전된 사회를 가면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종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저희 천주교요. 천주교죠. 유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주교.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가서 무슨 대성당이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거 봤는데 보고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제 아내하고 가족들은 아름답다 그러는데 저는 첫 마디가 미쳤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이거를 지금 그 고생을 해서 만들게 하는 사람의 원동력이 뭘까? 그게 끝까지 완성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보이는 거를 하는 거에 주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회는. 왜냐하면 종교를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회는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모태 종교가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배 종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양한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모태 종교가 없어진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마음껏 편하게 자기 종교를 고를 수 있는 시점이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질 수 있습니다. 원래 지배 종교가 있는 사회는 종교는 고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고 그걸 거부하려면 소위 얘기해서 자기 부모까지 거부하면서 강렬히 저항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 온 가족이 다 같이 일요일 날 아침에 성당 간다 그러면 자기만 안 가야 돼요. 온 가족이 절에 간다. 자기만 안 가야 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배 종교를 극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지배 종교가 없어지는 거는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안 없어집니다. 저는 이 분포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참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지배 종교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나 서구도 그렇지만 법원에 가면은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선서를. 지금 미국 대통령도 성경 위에다 손 얹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했잖아요. 이거 왜 성경이에요? 이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에요. 그 사회의 가치지. 그 사회의 다수의 가치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지배 종교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 사회에 다수가 같이 공유하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곤란이 많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배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진단을 하고 계시죠? 자, 제가 지난 시즌2에서 동학을 얘기할 때 이용봉 박사님 소개를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시즌2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또 이용봉 박사님께서 있는 일본 동경대 법학부를 졸업하시고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역사학과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이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아시아 문명을 넘어서 이 전 세계 문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이 오바마 정권 때 키친 캐빈이라고 해서 명예 장관으로서 우리 역사를 바로 살피고 또 한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하신 분이기도 하시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분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용봉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역사를,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 권력하고 군사력, 경제력인데 그 이면에 진실로 그 사회를 이끄는 힘이 있다. 그것을 움직이는 것을 역사를 움직이는 근본 정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대 청교도 민주주의가 있고 영국은 여왕 성공의 민주주의가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 중심 천황 민주주의라는 게 있었고 중국은 사망호제 중화주의가 있다.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뿌리가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라는 가치관이 지금 민주주의라는 형식으로 녹아 있는 거고, 일본은 천황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입헌 군주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왕이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여지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화주의,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주변 민족을 오랑캐로 폄하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살펴보면 주변 민족들과 거의 대부분 어때요?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가 최고고 너네들은 다 우리보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배 사상 혹은 지배 가치관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셔요? 없죠. 문득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죠? 지배적인 종교가 없으니까. 자, 아까 하토겐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기회가, 우리가 있는 그 지배적인 가치관이 사라진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동학이죠. 동학과 있는 참동학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보천교가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정립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있는 본원적인 문화의 근원을 우리가 신교라고 했었죠. 제가 있는 시즌 2에서 동학을 얘기할 때 신교라는 것을 조금 간단히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환단곡이라는 책, 그리고 있는 단군세기는 이 신교를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신교. 자, 신교는 말 그대로 이신시교 혹은 이삼신 설교죠.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신교, 신의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신의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럼 이거 종교적인 거 아닌가요? 맞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혹은 중국 문명이라고 하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다 초기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치가 어땠습니까? 신정정치 혹은 신권정치라고 해서 신의 대리인으로서 국가를 통치하고 종교활동을 함께 했던 분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신의 가르침을 받아내려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화의 뿌리는 이 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아왔던 신교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교 문화를 최치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우리가 있는 삼국사기의 진흥왕조에 보면 난낭비 서문이 있습니다. 총 글자는 79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건 앞부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국유 현묘 지도하니 왈 풍류라.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아주 오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을 풍류라고 한다. 그래서 설교 지원이 그 풍류에 대한 기원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느냐? 비상선사다. 이 선사라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뢰 포함 3교, 3교를 포함하고 있고 접하 금생, 많은 모든 것들, 생명들을 접해서 변화를 시켰다. 올바르게 변화를 시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그 뒤에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있는 난남기 서문의 전문입니다. 앞에 하고 이 페이지 두 개를 통해서 차여 이와 같다. 그다음 입측 어효가, 즉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출죽 충어국, 밖에 나가서는 국가에 충성한다. 이것은 노사구 지하라. 자, 노나라에 사구 벼슬을 했던 분이 누구죠? 공자 선생이죠. 그래서 있는 이 사구는 뭐 형벌이라든지 지금 보면 경찰 업무랑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셨던 건데, 그것은 즉 효와 충은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이다. 자, 처무의지사, 무의로서 일을 행한다. 자, 무의이화라고 얘기하죠. 누가 얘기합니까? 노자, 그죠? 도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행불언지교, 행했다, 불언, 말을 하지 않고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 주사지 종약, 이거 주나라의 주사라는 관직에 있었던 분의 가르침이다라는 건데, 이 주사는 일종의 있는 도서관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노자 선생께서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죠. 제악 막작, 모두 제자, 악을 짓지 말라. 그리고 제선 봉행, 대신 선한 행동을 하라. 이건 축건태자지 화야라. 축건태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있는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축건태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 공자 선생님 가르침, 노자 선생의 가르침,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의 근원을 모두 우리나라에서 신교에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있는 단군세기 넘어갈 텐데요. 단군세기를 지으신 행촌 이암 선생님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촌 이암 선생 같은 경우는 자, 1297년에 태어나셔서 1364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민왕 때 돌아가시는데요. 자, 고려 말 여서당을 섬겼다. 그래서 충예왕, 충무왕, 충렬왕 뭐 이렇게 해서 충자 들어간 왕들이 있지요. 그것은 몽골에 있는 간섭기였잖아요. 그때를 주로 사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수문화시중, 지금으로 치면은 있는 국무총리 역임을 하셨던 분이 행촌 이암 선생이십니다. 자, 그 혼란의 시기였죠. 그리고 그 100년 전까지 한번 살펴보면 이자겸의 난이 1126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1135년도에 일어났죠. 그리고 무신정변이 1170년에 일어나요. 혼란스러웠던 시대죠. 지배적인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정신세계가 황폐되어 있던 시기에 우리의 역사 문화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행촌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10세 때에 강화도 마리산 보제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여러 사서들을, 우리 고유 사서하고 육아와 관련된 책들을 탐독하셨고요. 17세 충선한 즉위년, 지금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나이대죠. 그때 과거에 합격하셔요. 야, 그러면은 엄청 똑똑하셨고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18세에 경정과 여러 문헌을 관리하는 비서성에 있는 관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26세, 36세 때 귀양도 가셨다가 자, 39세에 태백진운 단군세기 책을 쓰시고요. 44세 때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이 되셔요. 성균관 대사성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립대학교 총장이 되셔서 학교 업무를 총괄하셨던 분이 되신 거죠. 그리고 62세 때 공민왕 7년에 수문화시중 국무총리가 되시고 자리에서 물러나신 이후에 67세에 단군세기 서, 오늘 살펴볼 단군세기 서를 지으시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어떻게 보면 최고 지성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역사책을 공부하시고 탐독하시고 국무총리까지 지내셨던 분이니까. 자, 이분이 지으신 단군세기에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살펴봐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문은 뭐죠? 머리글이에요. 이 글을 왜 썼는지, 그리고 그분에 있는 정신세계라든지 철학을 들어볼 수 있는 곳이 서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군세기 서문을 살펴보면 우리 원형문화라고 할 수 있는 신교 문화의 우주관과 신관,
그리고 인성론, 수행문화의 근원을 그리고 그 핵심 원리를 체계적으로 밝힌 명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글로 된 부분 5쪽밖에 안 되니까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으면 어렵기도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을 쓰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체험에 관련된 부분은. 자, 본격적으로 단군세기 서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위국지도가 막선어 사기하고 막급어 사학은 하야오. 위국지도, 나라를 위하는 방법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 막선어, 막은 안일막자죠. 그래서 선비들의 기계를 앞서는 것이 없고, 여기서 선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석에 보면은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하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죠? 핵심 인물, 그게 선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시대에는 그게 맞는 말이죠. 약 500년, 1000년 전에는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들은 사람들은 귀족이라든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죠?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리고 지식의 대중화, 보편화가 된 시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알고 싶은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많은 자료를 찾아낼 수 있죠. 학자들 못지않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선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자신이 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 자체가 국민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사회니까. 그거 우리가 봤잖아요. 촛불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코비드19 상황에서 우리 시민의식이 성숙해 가면서 그런 사회로 변하는 거죠. 그 국가가 이끌어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이 선비다, 내가 선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막급어 사학은 하야오. 그래서 사학, 역사학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급한 것이 없다. 왜? 사학이 불명증, 역사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사기가 부진하고 선비들의 기계가 떨쳐질 수 없고, 사기가 부진즉 선비들의 기계가 펼쳐지지 않은즉 국본이 요이다.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정법이 기은이라. 정치하는 법,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갈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배적인 가치관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역사학의 중요성. 개사학지법이 무릇 역사를 하는 방법이 가평자평하고, 가평자, 폄하할 자는 폄하하고, 가포자포, 평가해서 포상하고 기릴 사람은 기리고, 그죠? 형량인물하고, 사람을 저울 때에 올려놓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릇, 우리가 그릇이라는 말 많이 쓰죠. 저 사람은 그릇이 커, 작어. 그래서 그릇이 작은 사람이 국가를 이끌어가게 되면 국가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논진시상하나니, 진찰해서 살펴본다, 진단해서 해답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죠. 시대의 상황을. 그래서 현대의 상황을 진단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막비표준 만태자야라. 역사학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세 동안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사민지생이 거류구이오. 이 민족의 삶이 구의, 오래되었다. 창세조서가 역가 정증하야. 자, 창세조서라는 것은 나라가 열리고 질서와 법도가 정해졌고, 역가 정증, 이것 또한 징으로 쪼고 증명하듯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다라는 거죠. 자, 국여사가 병존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역사가 함께 존재하고, 인여정이 국어하니 사람과 정치가 함께 거론되어 왔나니,
모두 제자죠. 그래서 앞에 걸 얘기합니다. 국과 사와 인과 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자, 소선 먼저 알고 선, 소 중요하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자, 이 네 가지 자, 역사, 국가와 역사, 사람과 정치는 우리 모두가 우선시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발전하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한 이후로 질서가 만들어진 거고 사회 조직이 갖추어졌죠. 자, 오호라 정유귀하고 인유도하니 이건 어조사 감탄사니까요. 정치라는 것은 그릇과 같고 인유도하니 사람이라는 것은 도와 같나니 귀가리도 조노며 그릇이 이 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국유형하고 사유혼하나니 국가는 형체와 같고 역사라는 것은 혼과 같다. 그래서 이거 정과 귀, 인과 도를 다시 국가와 형체, 그 역사와 혼이라는 것으로 다시 비유한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형과 실혼이 보호와 형체라는 것이 어떻게 혼을 잃어버리고 역사를 잃어버리고 국가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병수 도기자도 아야며 도와 기를 닦는 것도 함께 닦는 것도 나고 구연 형연자도 역아야니 형과 혼을 기르는 것도 또한 나니 고로 천하만사가 천하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제지안이라.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를 알아야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연즉 기욕지하인된 그런즉 나를 알고자 할 때는 자아의 희호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나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느냐? 그걸 제시한 방법이 이 삼신일체 지도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를 찾는 거, 내 본질적인 무엇인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것을 탐구하는 학문이 뭐죠? 철학이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 근원적인 것은 종교예요. 그래서 나를 찾는 방법으로서 실존주의 철학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연역법, 귀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 행춘 선생님께서 수십 년 동안 공부하시고 살펴보니 그 근원은 삼신으로부터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삼신일체 지도는 삼신 하나님의 가르침, 아까 우리 민족이 가르쳤던 것이 삼신이신데 그 삼신, 신교가 삼신을 가르치시는 거죠. 삼신과 칠성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 삼신일체 지도, 삼신과 하나 되는 방법 혹은 삼신 하나님의 가르치는 제 대원일 하니 대원일 어려운 말이죠. 크고 원만하고 하나 된다라는 게 대원일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124쪽에 보면은 해제 124쪽에 보면은 연표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연표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표문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큰 뜻을 드러낸 글이다. 그래서 11세 도의 단군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글인데요. 말씀이신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은 이현묵 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드렸죠. 대원일,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지는 이축장 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요 기사야 근일이니라.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그래서 이 삼신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는 본질은 하나지만 그것이 현실 세계에 드러날 때는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드러나는 게 삼신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 그래서 하늘 같은 경우는 침묵으로 위대하다, 광대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늘의 돌은 두루 미치어 보라는 것이 있는 보편적이다는 보니까요. 원만하고 차별이 없고, 그죠? 기사야 진일이니라.
그 하나는 하는 일이 뭐냐? 참되함으로 만물을 하나 되게 한다. 일은 하나 되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지도 똑같겠죠. 땅은 이축장 위대하나니 감춤으로써 위대하다. 그 도야 효원이요 하늘의 도를 본받아서 원만한 거고 기사야 근일. 근일이니까 힘써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사람이라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위대하다. 기도야 태권이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위대한 거고요. 기사야 협의이니라 함께 사람들과 하나됨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력하여 하나됨을 만드는다. 그래서 여기서 대원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는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커. 원은 밝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발. 일은 하나, 한.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커바란입니다. 커바란. 그래서 우리나라 배달국의 환웅천왕, 초대 환웅천왕이 커바란 환웅천왕이시죠. 그 우주와 즉 하늘과 땅과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 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커바란이라고 부르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신은 본래적으로는 하나지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화지신, 그것을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이 셋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조화신은 강이 아성하고 내 몸에 내려와서 성이 돼요. 성. 마음 심자에다가 날생자죠. 그래서 마음이 생겨나는 바탕, 근본 마음이 되는 거고요. 교화지신은 강이 아명하고 내 몸으로 들어와서 본래의 목숨, 힘과 건강을 상징하는 명이 되는 거고요. 치화신은 강이 아정하니 내 몸으로 내려와서 정이 된다. 정이라는 것은 에너지죠. 에센스. 그래서 성과 명이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 정이죠. 고로 유인이 위 최귀 최존어 만물자야라. 사람이 오직 사람만이 최고로 귀하고 최고로 존중받나 최고로 귀하다. 왜요?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다. 왜? 사람은 이 삼신의 세 가지 이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을 온몸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동물과 식물은 일부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으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하늘에 있는 삼신이 계시는데 그 삼신은 하나가 본래는 하나시지만 현실적으로 역할을 하실 때는 세 부분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게 교화신, 조화신, 치화신인데 이 조화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성, 자유, 정이라는 가치를 실현시키는 성이 되는 거고요. 명이라는 것은 힘과 건강, 가슴 쪽에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치화신 같은 경우는 하단전이라고 해서 배꼽 아래쪽에 들어와서 정, 에너지,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힘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성명정 이 세 가지를 사람의 근본적인 참됨이다 해서 삼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신은 본래는 하나신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는 세 가지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삼신은 무형이에요. 존재가 형태가 없으신 거죠. 근데 이 형태를 가지고 이 삼신과 하나 돼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우리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삼신 상제님, 삼신일체 상제님. 우리 조상들은 그 줄여서 상제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자, 다시 단군세기 서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사람의 본성과 목숨의 존재 원리, 성과 명과 신과 기의 상호작용. 그래서 이 삼신이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 다시 성과 명, 신과 기 네 가지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부성자는 무릇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지근ян이 신의 뿌리가 된다. 이 신이 여기서 말하는 신은 내 근본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내 마음.
자, 신본 어성이나 성은 신을 근본으로 하나 이성 미시시냐오, 신은 아니다. 성과 신은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기지형용 불매자가,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는 또 기로 표현되는데, 기라는 것이 자, 참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죠. 근데 이 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가 아니라 지기, 아주 지극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있는 교화신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있는 하늘의 기운인데, 이것이 기지형용 불매자가 밝고 밝아서 어둡지 않은 것이 내 진성야라, 내 본 모습이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은 내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본래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있는 이 성명정을 회복했을 때가 내 본 모습이라는 거죠. 시고로 그런 이유로 신불리기하고 신은 기를 떠날 수 없고 기불리신 하나니 기 역시 신과 떨어질 수 없나니 오신지신이 내 몸과 정신이 여기로 기와 합 이후에 합한 연후에 오신지 성여명을 각연으리요. 즉 우리 성명정의 본래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 성명정과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내 본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성품과 목숨. 자, 그렇기 때문에 성분리명하고 성이라는 것은 이 정신이라는 것이 목숨하고 내 몸과 분리될 수 없잖아요. 성분리명하고 명분리 성하나니 명도 성과 떨어질 수 없나니 오신지성이 여명으로 합 이후에 나의 몸과 성이 명과 함께 합한 연후에 오신의 미시신지성과 미시기지명을 각연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뭐 미시신지성 그리고 미시신지성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내 본래의 모습과 그 이전의 신의 모습과 그 이전의 성명정과 합혀야 내 본래의 성과 명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철학적이고 심오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삼신과 하나 되는 거다. 결론은 그거죠. 자, 고로 기성지 영각야는 여천신으로 동기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을 깨달은 사람, 본래의 성을 찾은 사람은 영각, 영으로서 또 깨달음을 얻는다. 그건 누구와 함께? 천신, 하늘의 신, 근데 조상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삼신, 하느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천신과 기원이 같다. 귀명지 현생야는 그 명이 현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 산천으로 동기기하고 산천과 더불어서 그 기운이 같고, 기성지 영속야는 이 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있는 자손을 낳을 때 이 정을 가지고 낳잖아요. 정자 난자가 만나서. 그래서 있는 이 끊임없이 자손이 이어지는 것은 여 창생으로 동기업야니라. 그래서 업을 함께 이룩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카르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전생에 지은 잘못으로 뭐 현생의 모습이 태어난다든지 보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업은 그런 나의 잘못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늘과 땅과 함께해서 이 우주의 목적, 이 천지의 목적을 이루는 것, 많은 창생들을 밝은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업인 거예요. 자, 이 신교의 수행 원리는 우리가 있는 구강에서 다른 잘 아시는 우리 신민식 한의학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수행 원리는 넘어가고요. 자, 있는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갑니다. 자, 구국의 길, 국통을 바로 세움. 오호 통이라. 오, 안타깝다. 뭐 고통스럽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부여의 무부여지도 연후에 부여의 지도가 사라진 후에 한인이 입부여야며 중국 한나라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부여에 쳐들어온 거고, 자, 고려의 무고려지 연후에 고려의 도가 없어진 이후에 몽고가 입고려야 어니와 다시
쳐들어온 거죠. 고려에. 약 기시제선하야. 그때 만약 먼저 정하여서 이 부여에 유부여 지도 즉, 자, 부여의 지도가 제정되어 있었다면 그런 뜻이죠. 한이는 귀귀하냐며 한나라 사람들은 부여에게 쫓겨 들어갔을 것이며 고려에 유구려 지도 즉 고려에 도가 있었다면 몽고는 마찬가지 원리로 물리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오통이라 향년에 예를 앞에서부터 자 잠청 제지사론이 자 여기는 오잠과 유청신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에 있었습니다. 간신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인데요. 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음여 백기 야행하야 음으로써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둠 속에서 그죠? 자신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밤중에 함께 모여서 행해지는 것이 이 남생 발기지 역심으로 남생과 발기의 역심과 상응이 합해져서 고려를 안 좋은 길로 이끌어 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오잠과 유청신 그리고 남생과 발기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오잠 같은 경우는 자 아까 공민왕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행촌 선생하고 같이 살았던 분들이죠. 오잠과 유청신. 결국은 뭐였냐면요. 오잠 같은 사람은 항상 충렬함과 충선한 구자를 이간시키고 어진 중신들을 모여하여 원성을 샀다. 그리고 1323년에는 원황제에게 고려의 국호를 폐하고 고려라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원나라의 직속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류청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도 있는 장군, 대장군, 감찰대부 등 요직을 역임하였지만 원나라에 있을 때 왕위를 노리는 심양왕 고, 그러니까 고려 왕족이었던 거죠. 자, 고에게 가담하여 조적 등과 내통, 충선왕을 모함하고 오잠과 똑같이 행성을 세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역행위를 저질렀느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귀국하면 죽음에 당할 것이 두려워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원나라에서 죽었던 사람이 류청신입니다. 자, 그리고 연남생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자, 고구려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장식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이끌었던 분이 있는 연개소문이죠. 자, 연개소문이 있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장남이 남생입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께서 있는 666년에 있는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 지위를 이어받았던 사람이 남생인데 국경지방을 있는 순시에로 갔을 때 동생 남상과 남건이 형을 몰아내고 그 망리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남생의 장자였던 아들 헌충을 죽이고 연남생까지 공격을 하니 국내성에 들어가 있다가 결국은 당나라에 항복하고 668년 이적과 함께 당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있는 결국은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사람이 이 남생이에요. 그리고 당나라에서 우위 대장군 병국공에 봉해져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영달을 누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반면에 있는 발기는 고구려의 왕족입니다. 신대왕의 아들이고 있는 고국천왕의 동생. 고국천왕이 있는 후사가 없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자 동생 연우와 있는 왕위 다툼이 벌어졌는데 동생 연우에게 패합니다. 그러자 당시 있는 이 공손탁이라고 하는 이제 요동 지역의 태수에게 군사를 빌려서 본국인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자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결국 두 사람 다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잠과 류청신, 연남생, 그다음에 발기지, 역심, 국가를 반역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 자, 위국자는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이 억하자 않아 독이 양생하며 형은 전멸지도 시오야.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이 이 기와 도가 사라지고 형과 혼이 전멸 다 멸망지경에 처했는데 어찌 자기의 안위를 꾀할 수 있겠는가. 금의 외인 간섭 지정이 지금에 이르러, 외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몽골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몽골 사람들의 정치를 간섭하는 것이 거익자심하여 점점 심해져서 양위 중조를, 양이라는 것은 왕위를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중조라는 것은 다시 왕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충해왕, 충선왕 이렇게 충자 들어가는 왕들 보면은 왕위에 물러났다가 원나라에 의해서 다시 복위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왕들이 여럿 있었단 말이에요. 임거 농천어대 지들 마음대로 하는데 여하 대신자가, 자, 국가의 대신이라는 사람들이 도 속수의 무책은 아무런 방책이 없는 것은 하야오 어떤 연륜인가. 국무사의 형 실온 지고야 아니라 국가의 역사와 정신이 사라져버린 까닭이다. 우리의 고유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역사를 맞게 됐다라는 얘기죠. 일 대신 지능이 한 사람의 신하로서 능히 고무가거지 위원이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나라를 구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이내 거국지인이니까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개 구국 자기오, 구국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고 이내 기소이 위 유이거 구국 연후에 내가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지를 안 연후에 방가득이연 구국야라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가히 말할 수 있느니라. 연죽 구국이 하제제야. 그런즉 나라를 구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향소위 앞에서부터 말한 바 구규사이 형유 혼야니라. 역사와 우리의 정신을 회복하는 데 있다. 즉 나라의 역사가 있고 형체의 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니라. 자, 신시개천이 자유기통하야. 신시개천, 우리가 있는 개천절 아시죠? 10월 3일.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시 환웅천왕께서 나라를 세운 것이 개천절입니다. 그죠? 신시개천이 자유기통하여. 자, 그러니까 환웅천왕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국통을 세우신 이래로, 자, 국인통 일입하고 그것으로서 나라가 서서 계승되어 왔고 인민통이 흥하나니 우리 백성들은 그 국통이 바로 섬으로 인해서 흥하였다. 즉 나라가 바로 섰을 때 우리 백성들의 삶도 바로 섰다라는 얘기죠. 자, 사학이 기부중이와 그런 까닭으로 역사를 안다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 어찌 중요하지 않겠느냐. 서차하여 이에 글을 쓴다라는 거죠. 낙이 단군세기 서하노라. 즐거운 마음으로 단군세기를 썼다. 상기 12년 개묘 10월 3일에, 그러니까 공민왕 12년 1363년도 자 개묘년 10월 3일에 개묘일, 자 홍행촌수는 서우 강도지 해운당하노라. 홍행촌수, 홍행은 마을 이름이죠. 그래서 이암 선생께서 거주하셨던 곳에 사는, 수는 늙은이 숫자입니다. 사는 늙은이가 글을 썼다. 어디에서? 강도는 강화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의 해운당에서 글을 썼다. 즉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을 세우는 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마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역사, 우리는 고대사와 근대사, 고대사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당군 할아버지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도 신하다라고 배우는 거고, 근데 우리 환단고기에서 알려주는 역사는 그 이전에 배달국, 그 이전에 환국이 있어서 9,000년을 이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대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학운동이 실패하고 각종 개혁이 실패하면서 일제의 식민지로
넘어갔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역사를 자주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미래를 잃었다. 현재의 모습을 그 과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이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혹은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모니터에 2학년, 중학교 2학년 초연 학생인가요? 예, 초연 학생,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셔요? 한번 대답 좀 한번 해주실래요? 잘 모르겠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다른 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 그럼 우리 중학교 3학년 금한 친구,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 지금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니면 개발도상국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는 거의 막바지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한 5분이나 10분 안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나라가 있는 선진국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0년대, 2000년대 지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가 전 세계로 많이 나갔죠. K-드라마라는 이름으로 드라마가 있는 2000년대 초반에 나가고 그 이후에 K-팝 그리고 얼마 전에 영화 뭐 기생충이라든지 미나리 같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가 널리 알려지고 이 문화의 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뭐 코비드19 코로나 있는 19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최우수의 방역 성과를 거두고 있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있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였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10% 이상 떨어졌을 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를 차지했던 거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그래서 한미 파트너십 호혜적 관계로 변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의 명령을 어떻게 보면 미국을 뭐 협의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말을 일방적으로 따랐다면 지금 코비드 사태를 거치면서 어때요? 특히 있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겁니다. 미국에게. 미국이 지금까지 20세기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미국 혼자서는 지금 못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해졌던 거고 그 역할을 대한민국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지난달 G7 초청 가셔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활약상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또 지난 상반기 6월 달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가장 수출을 많이 했던 때가 2018년도예요. 그때는 6천억 불이 넘었었는데 지난 6월 달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3천억 불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가 상품이 혹은 뭐 이런 재화 같은 것들이 1년 사이에 급격하게 품질이 좋아지거나 향상이 된 건가요? 작년에 만들었던 거하고 우리 올해 만들었던 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국가의 이미지가 좋아진 거예요. 저런 나라 사람들은 이제 믿을 수 있구나. 선진국으로 변했다라는 얘기죠.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웅크타드라고 해서 UN 무역 개발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UN 산하 기구거든요. 여기에 195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자, 한국이 6월 22일 날 먼저 있는 요청을 했고요. 7월 2일 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지위 변경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웅크타드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있는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 A, 리스트 A 같은 경우는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 그리고 리스트 B는 선진 국가들, 그리고 리스트 C는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리스트 D는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들, 소련이라든지 이 동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리스트 B에는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있는 32개 나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3개국 정도가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거기 들어가 있는 나라들 중에 뭐 이 나라를 비하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뭐 안도라라든지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 같은 국가들 들어보신 분들 계셔요? 많이는 들어보시지 못했죠. 그리고 홀리시라고 해서 교황청도 리스트 B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는 경제력이라든지 그 국가의 규모에 비해서 이 선진국이라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좀 작은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위가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노력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도 있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는 우리 민족에게 들어있는 DNA가 있어요. 뭐죠? 아까 연표문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었는데 홍익인간이라는 거죠. 현대사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지난 20세기에 필요로 했던 리더십이라는 것은 20세기를 이끌어갔던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이었다면 현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호혜적인 국가로 나가야 21세기를 세계 국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걸 갖고 있는 거죠. 홍익인간이라는 DNA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표문 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은 이현목 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진은 이축장 위대하니 기도야 효원이요 기사야 근일이니라. 이는 이 지등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까 이거는 해석을 했으니까요. 고로 그런 까닭으로 일신강충하사, 즉 삼신의 가르침, 삼신의 성명정이 내 몸에 들어와서 성통광명하니 신의 광명과 통해 있으니 제세 이화하여 홍익인간하라. 세상을 삼신의 도로 펼치고 홍익인간하라. 홍익인간도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홍익, 이것을 서술어로 보고 인간을 주어로 봤을 때는 홍익하는 인간이 되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홍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는 선진국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마지막으로 나아갈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물질적인 문화들, 그리고 이 K-팝이라든지 드라마가 나갔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진정한 역사와 정신과 철학과 종교를 많은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아마 찾게 될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아까 봤던 선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같이 살펴봤던 단군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